살인적인 추위보다 더 차가운 진실이 세계 학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3000년간 믿어온 중국 중심 문명론이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강화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중국 갑골룬보다 200년이나 앞선다는 사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중국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며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세종대왕 시대 발명된 치구기는 중국보다 200년,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서양에선 중국의 속국으로만 알려진 조선이 사실은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 북한에서 발견된 고조선 문자 유물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철저히 감춰진 이 유물의 존재를 러시아 학자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고 언어학자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 년간 은폐된 충격적 진실을 밝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드디어 동아시아 문자와 문명의 발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여정이죠. 특히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맥락을 파헤치는 작업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기획회의가 시작되자 동료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은 항상 중국에서 시작해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문화 전파의 흐름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죠. 정말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3명의 중요한 협력자를 영입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프랑스인 언어학자 미셸 듀폰, 한국인 역사학자 정윤, 그리고 중국인 학자 리우 교수였죠. 각각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는 그들과 함께하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첫 기획회의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논의했어요. 미셸 듀폰은 유럽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윤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독창성을 강조했고, 리우 교수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했죠. 저는 이 세 전문가의 서로 다른 관점이 다큐멘터리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중국, 한국, 일본을 모두 방문하여 현지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자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죠. 특히 한자와 한글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역사 서술이 얼마나 중국 중심적인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문명이 주변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했고, 그 반대 방향의 가능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죠. 이런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촬영 일정이 확정되고 장비와 스태프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중국 안양이었죠. 상나라의 갑골룬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 우리는 한자의 기원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흥분과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역사적 발견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출발 당일, 우리 팀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모였어요. 미셸 듀폰은 프랑스에서, 정윤 교수는 서울에서, 리우 교수는 베이징에서 각각 비행기를 타고 합류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되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긴 비행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안양으로 향하는 국내선을 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중국 대륙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발전한 문명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안양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갑골문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상나라 시기에 귀중한 유물이 발굴된 이곳은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어요. 유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우 교수는 자랑스럽게 이곳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적지에 도착하자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뼈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것이 바로 갑골룬이었습니다. 3500년 전의 문자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리우 교수는 갑골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라며 중국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현지 박물관 큐레이터는 갑골문의 발견 과정과 해독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이 문자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발견 이후 중국 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해독되었다고 했죠. 그는 갑골문이 현대 한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문자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실제 갑골문 유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미셸 교수와 정윤 교수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질문을 던졌죠. 특히 정윤 교수는 갑골문의 특정 문양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현지 고고학자 중 한 명이 갑골문과 비슷한 문양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순간 리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즉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저의 프로듀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지점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고고학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청동기 시대 유물의 갑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죠. 이 발견은 아직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어요. 리우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연구는 아직 신뢰할 수 없으며 한자는 분명히 중국 문명 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정윤 교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셸 교수는 문자의 발전이 항상 단일 문화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문화 간 교류와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이 의견에 정윤 교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윤 교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자베스, 만약 한자의 기원이 동이족이나 고조선에서 비롯되었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죠. 정윤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다른 가능성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미셸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유럽 학계에서도 갑골문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 소개가 아닌 진실을 향한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 BBC 다큐멘터리 팀은 예상치 못한 발견의 연속을 경험했어요. 첫 촬영지인 경주는 신라의 천년 고도로 화려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주 고분 벽화를 살펴보던 중 갑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눈에 띄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윤 교수의 안내로 우리는 경주국립박물관에서 고대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양들이 중국 갑골문보다 형태적으로 더 원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죠.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원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두 학자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때때로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런 다양한 시각이 바로 우리 다큐멘터리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화도로 이동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발굴된 유물 중에는 한자의 초기 형태와 놀랍도록 비슷한 문양이 새겨진 도장이 있었어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정윤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200년은 더 오래되었다고 했죠. 이 발언은 촬영장의 긴장감을 불러왔어요. 리우 교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며 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셸 교수가 중재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으며 적어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강화도 유물에 대한 촬영을 마친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수장고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대 문자 유물들을 볼 수 있었죠. 박물관 연구원은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문자 체계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였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윤 교수는 이 유물들이 동이족 또는 고조선의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동이족은 고대 중국 기록에도 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부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던 중 미셸 교수가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유럽 학계에서도 갑골룬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다고 했죠. 미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부 유럽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자의 기원이 순수하게 중국 내부에서만 발전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주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구 자금을 얻기도 어려웠다고 했죠. 이런 학문적 편향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평양 근처의 고대 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실제 방문은 어려웠지만 학술 자료와 이전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 유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죠. 이 자료들은 북부 한반도에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어요. 정윤 교수는 이러한 발견들이 중국보다 더 오래된 문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미셸 교수도 깊은 관심을 보였죠.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이 논쟁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무리하며 나는 이 여정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탐구가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은 기존의 역사관을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일본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죠. 한국 촬영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에 관한 놀라운 유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 시기의 발명품들은 나를 포함한 우리 팀 모두를 감탄하게 했죠. 첫 번째로 소개받은 것은 치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로 알려진 이 기구는 세종대왕 때인 1442년에 발명되었어요.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도구가 없었고 유럽에서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치우기는 중국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죠. 박물관 학예사는 이 치구기를 통해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하고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미셸 교수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죠. 그는 중세 유럽에서도 이런 정밀한 기상 관측 도구가 없었다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본 것은 혼천이었습니다. 천체 관측 기구인 이 발명품은 정교한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죠. 학예사는 혼천이가 당시 유럽의 천문 관측 기구보다도 더 발전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학예사는 조선의 천문학이 매우 발달했으며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것이 조선시대 과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죠. 우리 모두 그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금속활자였습니다. 직지심체오절은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었어요. 실제 직지심체오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박물관에는 정교한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예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오절이 1377년에 만들어졌으며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1455년에 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거의 80년의 차이가 있었죠. 미셸 교수는 특히 놀라워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직지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워했어요.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 유물들 앞에서는 완전히 부정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오래전부터 기술을 공유해왔으며 이런 발명품들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정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치우기와 같은 발명품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며
이는 조선의 독자적인 과학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이 단순한 중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국가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동아시아 역사가 얼마나 중국 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왔는지 실감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셸 교수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양에선 조선이 단순히 중국의 속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국가였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정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했죠.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역사는 중국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지만 객관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팀 전체가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에서의 발견들이 우리 다큐멘터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이런 증거들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죠. 리우 교수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시각을 고수했지만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자의 기원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드러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마치 우리가 찾고 있는 역사의 진실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증거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첫날은 도쿄대학교 동아시아학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토 교수는 일본 내 한자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사토 교수의 연구실은 오래된 서적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벽면에는 다양한 시대의 한자 변천사를 보여주는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일본은 한자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 전해받았다고 했죠. 삼국시대 백제의 왕인이 일본에 한자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한자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리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리우 교수는 끼어들며 반박했죠. 그것은 단지 전달 경로일 뿐이며 한자의 기원 자체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 고대 문서 중에는 한자가 동이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귀를 기울였어요. 사토 교수는 책장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죠. 그것은 에도시대 학자의 연구 기록이었는데 한자의 기원이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에 살았던 동이족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금기시되던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미셸 교수는 이 자료를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고 사토 교수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교토의 고대 사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1000년 이상 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승려가 한반도와 중국을 여행하며 기록한 여행일지였어요. 그 안에는 한자의 사용법이 한반도와 중국 지역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 차이점은 단순히 지역적 변형이 아닌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윤 교수는 이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중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윤 교수는 조용히 말했죠. 이런 기록들이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였어요. 예상외로 일본 학생들은 한자의 기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역사는 항상 재해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상식이라도 새로운 증거 앞에서는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일본의 젊은 언어학자 타나카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자의 형태적 변화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연구였어요. 타나카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한자의 구조는 중국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 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견된다고 했죠. 이 말은 한자가 중국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퍼져나갔다는 기존 이론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미셸 교수와 정윤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타나카는 자신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결과가 나오면 꼭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일본 고대 사료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나라 시대 문헌에는 한자가 바다 너머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구절이 있었죠.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이를 한반도를 통한 전례로 해석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한자의 기원 자체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라고 보았습니다. 사토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도 한자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자가 한반도 북부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사토 교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자 유물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사토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어려웠죠. 하지만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의 기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문화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갑골룸보다 오래된 문자, 유물과 일본의 고대 기록들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우리 팀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간의 동아시아 여행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할지가 중요한 과제였죠. 미셸 교수, 정윤 교수, 리우 교수 모두 런던에 모여 다큐멘터리의 최종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번 발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특별 세미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저명한 동양학 학자들로 구성되었죠.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발견한 한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고 학계의 의견을 듣고자 했어요. 세미나 당일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진행자로서 간략히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했죠.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동아시아 문자와 문명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윤 교수는 한국에서 발견된 문자 유물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강화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죠. 이 유물에 새겨진 문양은 중국의 갑골문보다 최소 200년은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한자의 기원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윤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중국 학계 출신의 학자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국인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 측정 결과는 어떻게 검증되었나요? 단 하나의 유물로 기존 학설을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정윤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발견을 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셸 교수가 일본에서 발견한 고대 문헌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에도시대 학자의 연구 기록과 나라시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강조했죠.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고대 문헌에서 한자가 바다 넘어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자의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우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 학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견해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문화 교류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새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쏟아졌죠.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증거에 큰 관심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학술적 토론은 때로는 격렬해졌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영국인 박사과정 학생은 이런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어요 라고 말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미셸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학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윤 교수도 동의했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리우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한자의 기원이 기존 학설보다 더 복잡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문명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면에는 갑골룬과 유사하지만 더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었죠. 이는 중국 갑골룬보다 최소 300년 이상 앞선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페트로프 교수를 런던으로 초청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죠. 스튜디오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유물의 중요성과 그동안 왜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이 유물은 냉전 시기에 발견되었고 정치적 이유로 서방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했죠. 페트로프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그가 가져온 자료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물에 대한 3D 재구성 영상도 제작했어요. 시청자들이 이 고대 문자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고 갑골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말이죠. 리우 교수에게도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유물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비슷한 문양이 있다고 해서 한자의 기원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비약입니다. 그러나 미셸 교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한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동이족과 고조선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가 한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대 문헌과 최신 연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영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발견된 문자 유물의 연대와 형태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특히 문자의 구조적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죠. 다큐멘터리의 결론 부분에서 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야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일정이 확정되고 홍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이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특히 동아시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의 특별 시사회를 제안했죠. 방송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미셸 교수, 정윤 교수, 리우 교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다큐멘터리가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동의했어요. 정윤 교수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죠. 미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리우 교수도 비록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토론이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큐멘터리 방영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반응을 기다렸어요. 학계와 일반 대중이 우리의 발견과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대규모 논란이 즉각 터져 나오지는 않았죠. 대신 학계 내부에서 조용한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방송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은 세계 각지의 학자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은 다큐멘터리의 접근 방식에 호의적이었고 자신들의 연구와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젊은 학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에 큰 관심을 보였죠.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장은 한자의 기원이 기존 학설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대 문자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을 객관적으로 조명했어요. 그러면서도 결론을 단정 짓기보다는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학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이메일과 학술지 기고문이 오가며 조심스러운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동이족의 문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옥스퍼드 대학의 한 고고학자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재고하게 합니다. 특히 한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라고 학술지에 기고했어요. 미셸 교수는 방송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학계는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은 유럽 학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물론 공식적으로 새로운 학설이 인정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학계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자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방송 한 달 후 BBC는 시청자 반응과 학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후속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초대되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해 토론했죠. 이 토론은 더 넓은 대중에게 이 주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 큰 인상을 남겼다고 했죠. 방송 이후 몇 개월 동안 여러 대학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고 일부 학자들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특히 고대 동아시아 문자의 비교 연구와 문명 교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 촬영 중 있었던 뒷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죠. 책 출판사와의 계약도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엘리자베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에서 동이족과 고조선의 문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역사적 패러다임이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생한 축구팬 폭력 사태가 유럽의 치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축구팬들을 향한 집단 폭력으로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60여 명이 연행되는 등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의 시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서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치안,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해에만 5,000건이 넘는 야간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 영국 런던의 여성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도심 공원과 거리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의 폭력 사건이 2년 사이 45% 증가했으며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와 강도 사건이 하루 평균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역시 야간 시간대 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밤 10시 이후 여성 전용 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주요 도시 거주 여성의 68%가 밤에 혼자 걷기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 85%가 야간 활동을 자제한다고 답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럽 대도시들의 치안 악화가 단순한 범죄 증가 차원을 넘어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4시간 도시를 표방하는 유럽의 대도시들이 정작 야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 여성의 선택이 유럽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국제관계학과의 만홍은 교환학생 파견지로 런던도 베를린도 아닌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귀국 후 그녀가 던진 한마디, 파리에서의 20년보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더 자유로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정치대학교 사이언서즈 포 페리스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만홍이에요. 많은 분들이 파리를 로맨틱한 도시, 예술의 도시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파리정치대학은 생제르맹대 프레지구에 있는데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파리의 중심가예요. 근처에는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유명한 카페들도 많죠. 제가 다니는 길에는 늘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사는 여대생으로서 제가 경험한 일상은 여행객들이 보는 시선의 로맨틱한 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등교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의 시위 경로예요. 왜냐하면 파리에서 시위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은 시위가 잦았는데 정부 부처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외교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국제정치 수업 중에 창밖으로 최루탄 냄새가 들어와서 수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이것도 프랑스의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현장 학습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날 저는 눈도 따갑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결국 조퇴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야 했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많은데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국제관계학과 특성상 리서치나 과제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현대사회의 안보와 인권 수업을 듣고 있어서 자료 조사할 게 더 많았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아직 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같은 과 친구 줄리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다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2명의 남성이 줄리엣을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걸고 협박했대요. 다행히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서 경찰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줄리엣은 야간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교수님들도 말리지 않으셨죠.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과 여학생들 중에서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철역은 더 심각했어요. 생미셸 노트르담역에서 생제르맹대 프레역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늘 긴장됐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소매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한 번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가방을 조금씩 열려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관광객의 지갑을 훔친 뒤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 옆자리에 있던 아시아 관광객분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늘만 해도 이런 신고가 수십 건이라는 거였죠. 그때 그 관광객분의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추억 대신 이런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파리에는 예쁜 카페들이 정말 많은데 그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순 없었죠.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옆자리 손님께 제 노트북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과제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들고 가거나 아니면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안에는 노트북과 한 학기 과제가 모두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개발 수업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어요. 바로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지표였죠. 원래 이런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이 치안 분야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치안이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호기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놀라움은 더 커졌죠. 새벽에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들,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알바생, 지하철에서 편하게 잠든 사람들까지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처음에는 그저 SNS용 과장된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쓴 현대 사회의 공공안전과 시민의 자유 리포트였어요. 한국의 사례를 일부 인용했는데
교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시면서 한국의 사례를 직접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만홍, 당신이 인용한 한국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워요. 어떻게 그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파리 정치대학은 세계 각국의 유수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도 그중 하나였어요. 지원서에 제가 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켰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적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아시아에 혼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죠. 만홍, 너무 머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 특히 유엔에서 발표한 범죄율 통계와 OECD 삶의 질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득했어요. 아빠는 국제관계 학도로서 이런 연구 경험이 제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주셨어요. 언젠가 유엔이나 EU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야.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찾은 자료들이 진실일까? 정말 그런 안전한 사회가 존재할까? 라는 의문과 설렘으로 11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저는 캐리어 2개의 백팩까지 들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거든요. 파리였다면 절대로 짐을 두고 갈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제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걱정 말고 다녀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짐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었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도 신기했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공항철도와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방도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었는데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하기까지 했어요. 저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날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서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여학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 가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죠. 여기 한국인데요? 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며칠은 밤에 혼자 나가는 게 여전히 무서웠어요. 파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둠이 내리면 본능적으로 긴장이 되고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 따라오지 않나 걱정되고. 그런데 기숙사 룸메이트인 지연이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 여기선 정말 안전해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지연이의 이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나라의 불안한 치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연이와 함께 야식을 사러 편의점에 처음 갔던 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나처럼요. 특히 놀라웠던 건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새벽 1시인데 혼자서 근무하고 계신 여성분이었거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파리의 치안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는 많이 위험하다면서요? 조심하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니 이런 게 바로 문화 충격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는데 옆자리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비싼 기기들도 그냥 책상 위에 놓은 채로요.
저는 파리에서의 습관 때문에 모든 걸 챙겨서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와 보니 옆자리 학생이 웃으면서 말을 걸었죠. 여기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져가면 CCTV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파리 정치대학 도서관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어떻게 집에 가지? 라고 걱정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혼자 귀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저도 조금씩 한국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새벽에 편의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는데 기숙사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밤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수준의 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더 신기한 건 이게 감시 사회나 경찰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수강하는 동아시아 정치와 사회 수업에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나요? 교수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들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 관광지라서 그런 거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찍어둔 새벽 거리 사진들, 늦은 밤 도서관 영상들을 보내주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특히 줄리는 나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게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준 계기가 됐거든요.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한국의 현대사회와 문화수업 시험 공부를 하느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었죠. 시험 범위가 꽤 많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요. 지연이가 알려준 대로 지갑만 들고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새벽 1시쯤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예요.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 신분증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특히 그 사진은 제게 정말 소중했어요. 고등학생 때 가족들과 베르사유 궁전에 갔을 때 찍은 건데 한국에 올 때 엄마가 외로울 때 보라고 주신 거였거든요. 파리였다면 이미 절망했겠지만 지연이의 말이 생각났어요. 언니, 한국은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 수 있어요. 신고부터 해봐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밤중에 경찰서에 가도 될까? 외국인인 내 말을 들어줄까? 그래도 지연이가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해줘서 용기를 냈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경찰서에 가보았어요. 새벽 1시 반인데도 경찰서가 문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파리 경찰서는 낮에도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경찰관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리 경찰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파리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도난 신고를 접수하시겠어요? 하지만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실제로 제 사촌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대요. 경찰관님은 제가 다녀온 편의점부터 도서관까지의 CCTV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지갑을 봤는지, 어떤 경로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30분도 안 되어서 제 지갑을 찾으셨더라고요. 도서관 의자에 떨어져 있었대요. 누군가가 발견해서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맡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지갑 안에 현금까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편의점 영수증까지요. 경찰관님께서는 당연한 일인데 모료라며 웃으셨지만 저에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경찰관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니까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발표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물건을 찾아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도덕성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행동이 특별한 선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상인 거죠. 제 발표를 들은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요.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배웠던 사회학 이론이 떠올랐어요. 사회적 자본과 신뢰에 대한 거요. 한국은 이런 이론이 실제로 구현된 사회였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분실물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실물 센터, 카페에 놓여있는 습득물 보관함, 그리고 경찰서의 분실물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분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앱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얼마 전에 본 한 장면이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학생이 지갑을 떨어뜨린 걸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그리고 저도 모르게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치학과 교수님과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께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만홍,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는 경제 발전과 사회 혁신의 토대가 돼요. 파리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만홍, 그건 분명 너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경우일 거야. 하지만 제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가 그대로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줄리엣이 보내준 메시지가 기억나요. 만홍, 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마치 동화 같아.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니 너무 놀라워. 우리 사회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법이나 시스템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이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나 영무원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네요. 특히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볼 때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신뢰의 문화를 파리에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경험 중 하나였어요. 그날은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가입한 세계문화 교류 동아리였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이어졌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놀다 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어서 동아리 모임이 끝났어요. 다들 3차라고 하면서 더 가자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어서 집에 가기로 했죠. 그때 친구들이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로 여성 혼자 늦은 밤에 택시를 타지 않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한 친구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만홍, 여기는 한국이야. 카카오 택시 불러줄게. 기사님 정보랑 차량 번호도 다 뜨고 내가 너 위치 끝까지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제 휴대폰에 카카오 택시 앱을 설치해 주더라고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알려준 대로 택시 정보를 확인했어요. 기사님 이름, 차량 번호, 도착 예상 시간까지, 심지어 기사님의 이전 승객 평점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제가 탑승할 때 자동으로 친구에게 알림이 가고 실시간으로 제 위치가 공유된다는 거였어요.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도 신기한 점이 계속 있었어요. 기사님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운전하셨고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차 안에는 작은 TV도 있었고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결제는 앱으로 자동으로 되는 파리의 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친구에게 잘 도착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친구가 응 나도 봤어. 위치 추적 보고 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구나.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나서 만들어낸 안전한 시스템이란 거요. 그 후로 저는 종종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돌아올 때 매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험 기간 때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자연스럽게 각자의 귀갓길에 올랐고 어떤 학생들은 택시를, 어떤 학생들은 심야버스를 이용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제가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내렸더라고요. 순간 정말 당황했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기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전화기를 돌려주셨어요. 파리였다면 아마도 다시는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심야 교통 문화는 제게 정말 특별해요. 이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얼마 전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사회 안전과 여성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와 택시 문화를 소개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어요. 만홍 씨, 당신이 경험한 이런 일상적 안전은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과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특히 줄리엣은 난 밤에 택시 타는 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생강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지연이가 오늘 저녁에 한강 가서 치맥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보니 저녁 8시였어요. 파리였다면 그 시간에 생강변은 이미 위험한 곳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망설이는 제게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언니 한강은 밤이 더 예뻐요. 사람도 더 많고요. 라고 저를 꼬시더라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밤 8시가 넘었는데 한강공원은 마치 축제 같았거든요.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혼자서 책을 읽는 여성분들도 보였어요. 자전거 빌려서 한 바퀴 돌아볼까? 지연이의 제안에 처음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둘러보니 곳곳에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안전요원들도 보이더라고요. CCTV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저희처럼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강은 제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시험 공부에 지칠 때면 밤 10시에도 혼자 산책을 나왔죠. 처음엔 룸메이트가 걱정했지만 곧 저도 한국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한강을 즐기게 됐어요.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수다 떨다 들어간 적도 있고 혼자 새벽 러닝을 하러 나온 적도 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새벽 1시에 무작정 한강에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트랙을 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러닝을 시작했죠.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달리는데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란 정말 짜릿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10시쯤이었는데 혼자 기타를 치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 옆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즉흥 공연 같은 게 펼쳐졌어요. 낯선 이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동아시아 도시개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진정한 안전은 공공장소가 24시간 살아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한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벽히 이해하게 됐어요. 도시의 공원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공간이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프랑스의 제 친구들에게 한강 야경 사진을 보내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해요. 정말 그 시간에 혼자 찍은 거야? 라고 말이죠. 지금도 파리의 생 강변을 걸을 때면 한강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해가 지면 적막해지는 센 강변, 텅 비어가는 공원, 서둘러 귀가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여기도 한강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파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치대학원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특히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 공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교수님께서는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농, 당신이 찾은 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닌 것 같네요. 삶의 목표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도시 안전과 여성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파리를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파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공장소 안전 시스템을 연구해서 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시작한 서울 세이프티 스토리 프로젝트예요. 한국에서 교환학생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유럽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경험한 서울의 안전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파리, 런던, 베를린 등에서 온 30명의 전 교환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해요. 지난 모임에서는 독일에서 온 안나가 한국의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소개했고 영국의 에밀리는 안심기가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뿌듯한 건 우리의 활동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성한 유럽 도시 야간 안전정책 제안서가 EU 의회 청년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파리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유럽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한강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파리 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요. 석사 논문 주제도 확실해졌어요. 도시 공공공간의 24시간 활성화가 여성 안전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강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가 유럽 도시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UN 여성인권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한 공공장소가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하게 됐죠. 특별한 건 제가 더 이상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여성이니까 조심해야 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제약이 아니라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생 강변을 걸으며 꿈을 꿔요. 언젠가 이곳도 한강처럼 밤에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길. 여성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되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공을 선택할 때는 몰랐죠. 제가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더 나은 도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일 줄은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지도요. 한강의 별들이 제게 가르쳐준 그 특별한 자유 반드시 파리의 하늘에도 심어낼 거예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의 경험은 제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저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선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